소연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강서방한테 회사가 망했다고 말해. 갑작스러운 엄마의 충격적인 지시였어요. 1,000억 원의 회사를 매각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 이유는 묻지 말고 엄마 말 딱 한 번만 믿어줘. 이성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평생 봐온 엄마의 눈빛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저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제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요. 여보, 회사가 망했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의 첫 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빚은 얼마나 돼? 우리 집은 괜찮은 거지? 그리고 며칠 후 시댁에서 일어난 일은 그 거짓말이 제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50억 빚쟁이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안사돈한테라도 돈 좀 빌리라고 해봐. 제 양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속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분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 모든 모욕이 진실을 밝혀낼 완벽한 덫이었다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아마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배신이 가능한지를 말이죠. 34세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화장품 스타트업을 창업했거든요.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는데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주말에도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객들과 만나고 때로는 새벽까지 온라인 고객 상담을 직접 했죠. 그 결과 2023년 가을 드디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에서 제 회사를 1,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6년 전 원룸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가 1,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계약이 성사된 그날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3년 전 결혼하면서 남편 지훈 씨와 함께 마련한 집이었죠. 3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가을 석양에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장에 찍힌 제 도장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김소연. 그 세 글자가 1,000억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 적혀 있는 게 아직도 꿈 같았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사온 돈 페리뇽 샴페인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어서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특별히 사온 거였죠. 크리스털 잔 2개도 함께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는 대신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칠 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평창동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혼자 사세요. 62세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특히 사업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성공시키신 분이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가장 큰 조언을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소연아, 남편에게 회사 매각 얘기했니? 사흘 전 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눈 대화였어요. 어머니는 늘 차려주시는 된장찌개를 끓이시면서 물으셨죠. 아직이요, 엄마. 계약이 완전히 끝나면 오늘 밤에 함께 축하하려고요. 저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불을 끄시더니 저를 돌아보시는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라고요. 소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지훈 씨에게 회사가 망했다고 말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1,000억 원을 받는데요. 그냥 해봐. 망했다고 말해보고 반응을 봐라. 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를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소연아, 엄마를 믿어. 사업을 30년 넘게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다. 지훈 씨가 널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때는 어머니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지훈 씨는 3년 전부터 저를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하시고 무엇보다 저를 항상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워낙 심각하셔서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가 퇴근하신 거예요. 여보,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36세인 지훈 씨는 중견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언제나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시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어? 샴페인이네.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지훈 씨가 넥타이를 풀면서 거실 테이블 위 돔 페리뇽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할지 정말 망설여졌어요. 여보, 사실은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회사가 망했어요. 지훈 씨가 넥타이를 매만지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망했다고요? 갑자기 왜? 투자받았던 자금이 회수되고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거짓말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럼 빚은 얼마나 돼요? 지훈 씨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어요. 개인 보증을 많이 서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얼마예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어요.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50억? 지훈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을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개인 보증을 섰으니까. 지훈 씨는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이런 일이 당분간 전세라도 구해야겠네요. 아니, 월세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점점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6년 동안 함께 일궈온 사업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저의 상처가 아니라 재산이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긴요. 50억 빚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지훈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래, 엄마도 그럴 줄 알았다. 내일 평창동으로 와. 우리 계획을 세워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달빛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빛이 예전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파산한 아내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파산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훈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집에 오시던 분이 갑자기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실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셨어요. 여보, 누구세요? 제가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회사 일이야.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하지만 전화를 받으실 때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조급한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외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 평소에는 친구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는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옷차림이 이상했어요. 평소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시던 분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시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35층에서 내려다보니 지훈 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는 게 보였죠.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순간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 보는 눈은 생겼다고 하신 말씀이요. 저는 급하게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지훈 씨 차가 아직 신호등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기사님, 앞에 검은색 아반떼 따라가 주세요. 미행이네요. 남편분이에요? 나이 지긋한 택시기사님이 웃으시며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 셈이에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걱정 마세요. 안 들키게 해드릴게요. 기사님은 정말 전문가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 주셨어요. 지훈 씨는 강남에서 은평구 방향으로 계속 달렸어요. 평소 저희가 절대 가지 않는 지역이었죠. 40분 정도 달려서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5층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지훈 씨가 차를 주차하고 그중 한 동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기사님,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훈 씨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게 계단 창문을 통해 보였거든요. 몇 분 후에 3층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저는 아파트 화단 뒤쪽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 집 베란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가을 날씨가 선선해서 환기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혼부터 해라.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남성의 목소리였죠. 아버지, 그게 지훈 씨 목소리였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50억 빚쟁이가 된 여자를 왜 껴안고 있어? 그래도 아버지, 소연이가 뭐야? 돈도 없는 여자가 무슨 소연이야?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죠. 만철이 말이 맞다. 지훈아, 너 지금 정신 차려야 해. 시어머니 목소리였나 봐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차가운 분들이 아니었었거든요. 아니, 제 앞에서만 그랬던 건가요? 50억 빚이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야. 우리 아들이 왜 남의 빚을 떠안아야 해? 어머니, 하지만이 뭐야? 너 결혼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사업하는 여자는 위험하다고 했잖아. 저는 화단 뒤에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제가 3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해요? 지훈 씨가 물었어요. 위자료? 빚쟁이가 무슨 위자료를 달라고 해? 시아버지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야. 결혼할 때 재산 상태를 숙였다고. 그것도 그렇네요. 지훈 씨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아, 너 혹시 소연이 어머니 재산 규모 알고 있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평창동에 집 하나 있고 작은 사업 몇 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창동이면 최소 20억은 넘을 거야. 사업도 꽤 크게 하시던데. 그래요? 이혼하기 전에 소연이한테 어머니 돈 좀 빌리라고 해봐. 급하다고. 어머니 돈을요? 응. 일단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화단 옆 계단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면 소연이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게 놔둬.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걱정해. 그리고 지훈아, 너 요즘 유미랑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갑자기 나온 여자 이름이었어요. 유미라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미요? 그냥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그럼 됐다. 소연이랑 이혼하고 나서 유미랑 다시 시작하면 돼.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은 무슨 아직은. 너 유미 몇 년째 만나고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줄이세요. 아, 그래. 하지만 지훈아, 너 정신 차려. 돈도 없는 여자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님, 강남구로 가주세요. 어떠셨어요? 많이 충격받으셨나 봐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을평구의 낡은 아파트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대화가 오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훈 씨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 후에 지훈 씨가 돌아오셨어요. 여보, 왔어요? 친구 만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누구 만나셨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대학 동기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죠. 그래요? 재미있으셨어요? 응, 그럭저럭.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댁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를 다 말씀드렸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아, 엄마가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내일 평창동으로 와라. 우리도 계획을 바꿔야겠다.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평온함 뒤에 어떤 생각들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었죠.
유미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훈 씨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온 사람일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다음날 일요일 오후, 저는 평창동에 있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평창동 저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 작은 정원이 있는 한옥 스타일의 집이에요. 어머니가 사업으로 성공하신 후에 마련하신 집이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을 국화들이 정원 한쪽에 곱게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하셨죠.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물어봤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소연아, 일단 앉아서 차부터 마셔. 어머니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엄마가 어제 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어떤 의미로요? 지훈 씨가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시댁과 함께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유미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봐야겠어. 혹시 지훈 씨가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셨어요. 김초로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탐정을요? 응. 엄마가 예전에 부동산 사기 당했을 때 도움받았던 분이야. 정말 실력이 좋으셔.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김초로 탐정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김 탐정님, 오미자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시더니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셨죠. 일단 지훈 씨 동선부터 파악해보자. 그리고 유미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어머니와 함께 김초로 탐정을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김 탐정은 50대 중반 정도의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부인, 남편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는 휴대폰에 있는 지훈 씨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평소 출퇴근 시간이랑 동선도 알려주세요. 보통 오전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와요. 회사는 여의도에 있고요. 요즘 달라진 패턴이 있나요? 네. 요즘에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세요. 김 탐정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단 일주일 정도 미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유미라는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성이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지훈 씨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행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요. 사흘 후에 김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탐정 사무실에 다시 갔죠. 부인, 남편분이 매일 저녁 6시에 회사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세요. 김 탐정이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셨어요. 여의도에서 압구정동으로 이동해서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누군가와 만나요. 사진 속에는 지훈 씨가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여성이 유미라는 분일까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거든요.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와서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소연아, 괜찮아?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김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성을 조사해봤는데 유미연이라는 분이에요. 나이는 32세이고 현재 화장품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장품 회사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부인 회사의 재무이사 장유정 씨와 대학 동기라는 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장유정이요? 장유정은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회사 창업 초기부터 함께 해온 동료였고 재무 전반을 맡아서 관리해주던 분이었거든요. 네. SNS를 통해 확인했는데 두 분이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이에요. 김 탐정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대학교 동창회 사진에 장유정과 유미연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혹시... 네, 부인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야. 그리고 부인,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싶으시면 녹음을 해볼 수 있어요. 녹음이요? 네. 이들이 만나는 카페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라면.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틀 후, 김 탐정에게서 녹음 파일이 넘어왔어요. 어머니 댁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그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카페의 배경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이가 정말 50억 빚을 진 거야? 유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유정이한테 들었잖아. 회사 잔고 다 확인했다고. 지훈 씨 목소리였어요. 와, 정말 대박이다. 그럼 이제 이혼하면 되는 거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해. 시어머니가 소연이 엄마 돈까지 받아내라고 하시거든. 엄마 돈까지요? 그게 가능해요? 소연이가 지금 절망 상태잖아. 엄마한테 도움 청할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창동 집값만 해도 20억은 넘을 거야. 그리고 사업체도 있으니까. 우와,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30억 이상이네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빠, 이번이 몇 번째예요? 뭐가?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돈 빼내는 거. 이번이 세 번째야. 지훈 씨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강서구에서 치킨집 하던 누나였고, 두 번째는 분당에서 학원 운영하던 누나였어. 다 성공했어요? 물론이지. 첫 번째 누나한테서는 5억, 두 번째 누나한테서는 8억 받았어. 대단해요. 그럼 소연이는? 소연이가 제일 큰 물고기야. 회사도 있었고, 엄마도 부자거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소연아. 어머니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훈 씨가 직업적인 사기꾼이라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계산과 계획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세 번째 먹잇감이었던 거죠. 유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6년 동안 가장 믿었던 동료가 사실은 처음부터 저를 배신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어머니와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소연아,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머니는 평창동 저택 서재에서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서재 한쪽 벽면에는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수집해오신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가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보자. 여기로요? 응. 지훈 씨가 어머니 돈을 빌리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증거도 더 확보하는 거지. 이틀 후 저는 지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보, 제가 엄마께 말씀드려봤는데 저희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지훈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반짝였어요. 정말이야? 네. 그런데 엄마께서 시댁 어른들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이번 주말에 평창동으로 초대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우리 부모님도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 하셨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어요. 그 주 토요일 저녁 6시 평창동 저택에서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한정식 전문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셨고 거실과 안방을 깔끔하게 정리하셨죠. 테이블에는 고급 도자기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강만철 씨는 60대 중반으로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오셨는데 눈빛이 계산적이고 차갑더라고요. 시어머니 윤나순 씨는 60대 초반으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금색 목걸이를 두껍게 걸고 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차림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께 인사하면서 집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아이고, 뭐려. 우리 소연이 시댁 어른들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는 평소보다도 더 정중하고 부드럽게 응대하셨어요. 식사는 1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화목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음식 맛을 칭찬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안주를 권하셨죠. 어머님, 정말 음식이 맛있네요. 시아버지가 드물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 사온 음식인데요, 뭘. 더 드세요.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계속 집 안곳곳을 훑어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거실에 있는 골동품들과 어머니가 착용하신 금반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요. 뭔데요? 소연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분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한 20억 정도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런 부탁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소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소연이가 진짜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20억이면 좀 큰 돈이긴 한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미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셨어요. 혹시 소연이가 진짜 회사가 망한 게 맞나요? 순간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소연이 회사가 진짜 망했다면 시댁 어른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요.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야. 당연히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죠.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대답하셨어요. 정말요? 50억 빚까지 같이 책임지실 거예요? 50억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네. 소연이가 개인 보증선계 50억이거든요. 그럼 시댁에서도 같이 갚으실 건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소연이가 혼자 한 사업인데 왜 저희가... 아, 그럼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니가 태연하게 물어보셨어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정도였죠. 이혼이요? 그런 건 아니고, 지훈 씨가 더듬더듬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돈은 받아가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럼 어떤 뜻이에요?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이거 들어보실래요? 녹음기에서 며칠 전에 들었던 지훈 씨와 유미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소연이가 정말 50억 빚을 진 거야? 그래, 유정이한테 들었잖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지훈 씨는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시댁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50억 빚쟁이가 된 여자를 왜 껴안고 있어? 소연이 어머니 돈 좀 빌리라고 해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직 차도 안 드셨는데요. 어머니가 여유롭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각나서. 시아버지도 황급히 일어나셨어요. 그래요? 그럼 돈 이야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지훈 씨도 비틀비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언제요? 내일, 모레? 어머니가 계속 추궁하셨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를 신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 신을 정도였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하셨지만 그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급하게 사라졌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소연아, 괜찮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엄마, 정말 다 끝난 거죠? 응, 이제 진짜 모습을 다 봤잖아. 저는 그 순간 6년 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하고 공허한 느낌만 들었죠. 엄마, 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소연아. 넌 진심으로 사랑한 거였어.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지.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제 정말로 끝내야겠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야 할 차례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훈 씨는 없었어요. 아마 시댁으로 피해간 것 같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강물이 까맣게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댁과의 대면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평창동 어머니 댁 서재에서 김 탐정이 건네준 추가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유미연과 관련된 신상 정보, SNS 캡처, 그리고 몇 장의 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서 제 시선을 붙잡은 건 한 장의 작은 사진이었어요. 대학교 경영학과 영희학번 동창회 사진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유미연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유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친한 사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갑자기 6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회사를 창업할 때 재무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바로 장유정 씨였어요. 소연 씨, 스타트업 재무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나 적극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당시 큰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제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유정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급여를 많이 드릴 수는 없어서. 괜찮아요. 저도 창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같이 키워나가요. 그때 장유정 씨의 미소가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40대 초반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부터 유정 씨는 제 회사의 재무이사가 되었어요. 회계부터 자금 관리, 투자 유치까지 모든 걸 함께 했죠. 특히 회사가 성장하면서 복잡해진 재무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소연 씨, 이번 분기 매출이 정말 좋네요. 이 추세면 내년에는 대기업 제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분기별 회의 때마다 유정 씨는 정확한 분석과 함께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어요. 제가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료였죠. 6년 동안 회사의 모든 재무 정보를 공유했어요. 매출 현황부터 투자자 정보, 향후 사업 계획까지 유정 씨가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유정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작년 회사 창립 5주년 때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소연 씨. 같이 성장할 수 있어서. 그때 유정 씨가 보여준 미소도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서재 책장에서 회사 관련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회계장부, 투자 계약서, 매각 협상 과정 자료들이었죠.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각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들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오셨어요. 소연아, 뭘 보고 있어? 엄마, 유정 씨가 회사 정보를 다 넘겨준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동창회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 보세요. 유미랑 유정 씨가 대학 동기예요. 어머니가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보셨어요. 정말 친해 보이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6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훈 씨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유정 씨의 배신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였어요.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나눈 이야기들,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해준 순간들,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준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소연아, 너무 상심하지 마.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 같았죠? 6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믿었던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창동 저택 정원에 심어진 단풍나무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빨갛게 물든 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죠. 그 모습이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도 살아남잖아요.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새싹을 틔울 거예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는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엄마, 이제 진짜로 끝낼 때가 됐어요. 그래, 소연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서울중앙지법 가정법원 503호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높은 천장 아래 나무로 만들어진 재판석과 증인석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가을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법정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김지영 변호사님이 자리하고 계셨죠. 40대 후반의 김 변호사님은 가정법원에서 20년 이상 일해오신 베테랑이었어요. 피고석에는 지훈 씨가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예전보다 야윈 것 같더라고요.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법정 경위의 선언과 함께 50대 정도의 여성 판사님이 재판석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단정한 법복 차림에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이었죠. 첫 번째 재판에서는 주로 서면 심리가 진행되었어요. 양쪽에서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죠. 지훈 씨 측에서는 저를 탐욕적인 여성으로 묘사했어요. 회사 경영 실패를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피고는 원고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감추고 혼인 관계를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피고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지훈 씨 변호사가 목소리 높여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 측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계획적 혼인빙자 사기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지훈 씨에게 유리한 방향이었어요. 어떻게 정보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탐욕스러운 사업가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화장품업계 여성 CEO, 회사 매각 후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요구,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이기적 선택, 남편 버리고 돈 챙기기? 인터넷 댓글들도 혹독했어요. 요즘 여자들 무섭다. 돈 벌면 남편 버리네. 역시 사업하는 여자들은 냉정해. 어머니와 함께 그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네요. 소연아, 걱정하지 마.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두 번째 재판에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지훈 씨와 유미연의 녹음 파일이었죠. 재판장님, 이는 피고가 제3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법정에 조용히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소연이가 정말 50억 빚을 진 거야? 그래, 유정이한테 들었잖아. 지훈 씨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와 급히 속삭이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장님, 피고의 과거 혼인 이력도 확인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두 번째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의 혼인과 이혼을 거쳤으며 각각의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폭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재판장님, 원고의 회사 재무이사 장유정 씨와 제3자 유미연 씨가 대학 동기이며 장 씨가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대학 동창회 사진과 함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했어요. 장유정 씨의 계좌로 지난 6개월간 유미연 씨 명의로 총 3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지훈 씨가 변호사에게 뭔가 급히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판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피고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저희는 지훈 씨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김 변호사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어요. 재판장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USB 하나를 법정에 제출하셨어요. 이는 피고의 시댁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재생되었어요. 50억 빚쟁이가 된 여자를 왜 껴안고 있어? 소연이 어머니 돈까지 받아내라고 해봐. 이혼부터 해라. 방청석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었죠.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소연 씨,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어요. 저는 간단히 답하고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다음 주부터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혼인빙자 사기 실체 드러나, 피해 여성 3명 추가 확인, 계획적 접근으로 재산 탈취, 내부자 공모까지. 인터넷 댓글들도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와, 이건 완전히 계획범죄네. 저 남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소연 씨가 피해자였구나. 처음 판단이 틀렸네. 세 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피고의 행위는 혼인빙자 사기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및 위자료 3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이 나자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소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사건은 보기 드물어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그런데 소연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지훈 씨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미연 씨와 장유정 씨에 대한 별도 소송도 준비하셔야 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소연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네, 엄마.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밝혀졌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뿐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어요. 유미연이었습니다. 소연 씨, 저예요. 유미예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2세의 그녀는 제가 들었던 녹음 파일에서처럼 당당하지 않았죠.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와 상의해봐야 할 일이었거든요. 혼자 나오기는 어렵고요.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네, 알겠어요. 이틀 후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지영 변호사님과 함께 갔는데 유미연은 혼자 와 있었어요. 실제로 본 그녀는 녹음 파일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초췌해 보였죠. 소연 씨, 정말 죄송해요. 첫 마디가 사과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요? 유정 언니요. 대학 때부터 정말 가까웠거든요. 유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가 지훈 오빠를 소개해줬을 때만 해도 그냥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평일 오후라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에 나무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훈 오빠가 결혼하신 상태였고 언니는 회사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김 변호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한 달 전쯤이요. 지훈 오빠가 이혼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자세히 말해줬거든요. 유미연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소연 씨,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지훈 오빠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피해자분들 연락처도 있고요. 김 변호사님이 USB를 받아서 살펴보셨어요. 이걸 왜 저희에게 주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더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미연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지훈 오빠한테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미움이 들지 않았어요. 유미 씨, 그럼 경찰에 자수할 건가요? 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좋겠어요. 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처벌도 줄어들 테고요. 카페를 나와서 어머니께 상황을 보고했어요. 평창동 저택거실에서 USB 내용을 함께 확인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지훈 씨가 접근했던 여성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피해자는 이윤아 씨였어요. 28세에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2년간의 결혼 생활 후 5억 원을 빼앗기고 이혼당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박미경 씨였어요. 32세에 분당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3년간의 결혼 생활 후 8억 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였죠.
엄마, 이분들과 연락해 볼까요? 그래야겠어. 같이 고발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거야. 김 변호사님을 통해 두 분과 연락이 닿았어요. 일주일 후에 세 명이 함께 만났어요. 이윤아 씨는 지금 40세가 되셨는데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지훈 씨와의 결혼 과정에서 치킨집을 잃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미경 씨는 38세로 학원을 잃은 후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소연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윤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혼자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박미경 씨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세 명이 함께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지훈 씨에 대한 상습 혼인빙자 사기 혐의였죠. 한 달 후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지훈 씨는 징역 4년, 유미연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장유정에게는 별도로 배임 고발을 했어요. 회사 기밀 유출과 배임 혐의였죠. 그녀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렸어요. 소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장유정이 마지막으로 제게 연락을 했을 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6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유정 씨,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엄마,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강물이 겨울 햇살 아래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유미연은 약속대로 자수했고 재판에서 솔직하게 증언해 주었어요. 덕분에 지훈 씨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죠.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마지막 재판 후에 유미연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미 씨, 저는 유미 씨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네, 법이 유미 씨를 처벌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미연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협조해 주신 건 고맙지만 잘못은 잘못대로 벌을 받으셔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죠. 그게 진짜 정이라고 생각해요. 유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 정의는 감정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엄마. 그래,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1년 넘게 이어진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예전의 순진한 김소연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김소연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3개월 후 저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KBS에서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였어요. 혼인빙자 사기 예방을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연 씨, 꼭 출연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로듀서님의 간곡한 요청이었어요.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었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2개의 의자가 마주보고 놓여 있었죠. 40대 중반의 여성 진행자가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김소연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는 30분 정도 이어졌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죠.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진행자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목란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목란재단이요? 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특히 여성 사업가들이 경제적 사기를 당했을 때 혼자 싸우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목란재단에 대한 문의 전화가 쏟아졌죠. 소연 씨,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재단 설립되면 후원하고 싶어요. 일주일 만에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윤아 씨와 박미경 씨도 재단 설립에 함께하겠다고 하셨어요. 소연 씨 덕분에 정의를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예요. 이윤아 씨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죠. 박미경 씨도 동의해 주셨어요.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평창동 저택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철든 것 같아요. 아니야, 소연아. 때가 되면 철드는 거야. 12월의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동백꽃이 피어 있었어요. 붉은 꽃이 피 녹색 잎사귀와 대비되며 아름다웠죠. 엄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엄마는 어떻게 지훈 씨를 그렇게 빨리 알아보셨어요? 어머니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사실은 말이야.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젊을 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네. 소연이 아버지 말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도 지훈 씨처럼 사기꾼이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다행히 결혼 전에 알아차렸지만 그때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훈 씨를 의심하신 거군요. 응.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봐야 해. 진짜 좋은 사람은 약간의 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2024년 새해가 되자마자 목란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강남구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 3분과 상담사 2분을 모셨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여성 사업가였어요. 남자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케이스였죠. 소연 씨,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상담을 마친 후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재단 설립 6개월 후 저는 다시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번에는 목란재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지금까지 총 5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30건에서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사후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교육도 확대하려고 해요. 특히 젊은 여성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에요. 방송 후 SNS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김소연 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용기 얻어서 새 출발하고 싶어요. 목란재단 응원합니다. 후원 어떻게 하나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새벽 어머니와 함께 평창동 저택 앞 산책로를 걸었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소연아, 행복해? 네, 엄마. 정말로요. 그럼 됐다. 한강이 멀리 보였어요. 새벽 물안개가 강 위에 피어오르고 있었고 첫 번째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엄마,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도요.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죠.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늦어도 결국 승리한다는 거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